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볼 것은 교사의 착오입니다. 교사의 착오는 그 교사자가 교사한 내용과 교사를 받은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갑은 을에게 살인을 교사했는데 을은 가서 절도를 했다든지, 또 갑은 을에게 A를 상해하라고 코뼈 하나 부러뜨리라 이랬는데 을은 가서 A를 그만 살인을 한 경우, 이렇게 그 교사한 내용과 실행행위가 다른 경우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교사의 착오의 문제입니다. 자, 이 경우는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교사한 내용보다 양적으로 초과한 경우, 양적으로 미달한 경우, 또 질적으로 초과한 경우, 질적으로 미달한 경우, 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네 가지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양적으로 초과했다. 이 말은 같은 종류의 범죄에서 교사한 내용보다 더 심한 범죄를 범한 거죠. 상해죄를 교사했는데 살인죄를 범한 경우, 이런 경우가 양적으로 초과한 경우입니다. 교사자는 상해 행위, 즉 코뼈 부러뜨려라 이 정도만 교사를 했으니까 실행행위자가 가서 살인한 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해죄의 책임만 지면 됩니다. 다만 우리 다수는 그 살인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해치사죄의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와 달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갑이 A를 때리는데 그냥 코뼈 한 대 부러뜨리려고 한 대 쳤는데 그만 그것이 너무 심하게 가격돼서 넘어져서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상해하려고 했는데 죽음에까지 갔다? 그러면 상해치사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상해치사죄 할 때는 우리 학설이 예견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견 가능성은 주관적으로 예견했다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경우에는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객관적으로 그런 위험이 있었다,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 경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나는 상해를 교사했지만 그런 살인의 어떤 예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객관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예컨대 조직폭력배 늘 사람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교사를 했으면 객관적인 상황이 그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상해치사죄의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피교사자는 살인죄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겠죠. 자기가 사람 죽였으니까, 그죠? 상해 교사를 받은 부분은 이 살인죄 속에 그냥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자, 양적으로 미달한 경우를 봅니다. 살인죄를 교사했는데 이번에 가서 상해죄밖에 안 한 겁니다. 자, 교사자는 뭐죠? 자기는 살인을 교사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전번에 공부했었죠, 그죠? 살인을 교사했는데 교사를 받고 살인행위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받은 효과 없는 교사죠. 교사한 사람과 교사받은 사람은 그 범죄의 예비 업무로 처벌된다 그랬죠, 그죠? 자, 서로 살인해라, 알겠다, 그것까지는 합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살인죄 예비 업무는 성립됩니다. 자, 거기다가 가서 상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을 교사했는데 그 작은 부분인 상해죄를 했으니까 그 상해죄는 살인을 교사한 그 내용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해죄와 살인죄의 예비 업무의 상상적 경합, 이렇게 성립된다 하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나타난 결과인 상해죄, 또 어쨌든 살인죄라고 하는 걸 주고받았으니까 예비 업무, 이것이 상상적 경합, 즉 그 이제
두 개의 범죄가 성립되는데 그 중에서 무거운 범죄로 처벌을 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보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말고 결국 살인죄의 예비 업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은 상해죄라고 하는 현실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상해죄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런 큰 범죄로 처벌되니까 그냥 그 살인죄의 예비 업무는 상해죄 속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봐서 상해죄로만 상해죄의 교사범이죠. 상해죄로 처벌되면 된다.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 죄수론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큰 범죄를 교사했는데 그 중에 작은 범죄를 현실적으로 한 경우 그 작은 범죄로만 처벌하면 된다 하는 입장과 작은 범죄와 큰 범죄의 예비 업무 그것이 둘 다 성립된다 하는 입장으로 나뉘어진다 하는 거죠. 자, 피교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죄와 살인죄의 예비 업무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하는 게 현재의 다수설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적으로 초과된 경우 강간을 교사했는데 살인을 한 경우입니다. 자, 교사자는 뭐죠? 강간하라 이렇게 교사했는데 가서 살인을 했습니다. 물론 강간도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입니다만 살인보다는 그래도 작은 범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살인에 대해서는 교사자는 당연히 책임질 필요가 없고 강간죄의 예비 업무 그렇죠? 강간죄를 하라 교사했고 알겠다 받았으니까 강간죄 예비 업무로 일단 처벌되겠죠. 피교사자는 살인죄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요. 강간죄 예비 업무 이것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거의 상상적 경합.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질적으로 미달한 경우 살인죄를 교사했는데 가서 절도죄 조그만 범죄만 한 겁니다. 그럼 뭐죠? 교사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불인데 다만 교사한 범죄 이 뭐죠? 살인죄 교사했으니까 살인죄의 예비 업무 교사한 범죄 여기서는 살인죄 되겠죠. 그죠? 살인죄의 예비 업무로는 처벌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불가불이라는 것은 실행행위를 한 요 행위 절도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지만 그 전에 교사한 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겠죠. 피교사자는 절도죄와 살인죄의 예비 업무의 상상적 경합 이렇게 처벌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사를 마치고요. 이제 종범, 방조범으로 들어갑니다. 자, 종범 지금까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개념은 알고 있죠. 그죠? 타인의 범행을 방조하는 행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자, 구별 개념 이렇게 보면 교사범하고 교사범은 원래 범죄의 심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 범죄의 심리를 심어주는 거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비해서 방조범은 범죄의 결의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심리를 더 굳건하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또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물론 방조범인데 심적으로 그 부분만 얘기하자면 범죄의 심리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심리를 심어주는 걸 교사범, 범죄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은 방조범, 종범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그죠? 공동정범은 어떻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는 정범의 행위인지 아니면 기능적 행위 지배까지는 이르지 못한 옆에서 단순히 도와주는 행위인지 그것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애매한 것이 어떤 거라 그랬죠? 그 망보는 행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경우인지 옆에서 도와주는 경우인지 애매한데 우리 판례는 이걸 정범으로 보기도 하고 학설은 그걸 방조범으로 보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간접정범 같은 경우는 방조행위를 옆에서 도와주고 뭐 조종을 하는 행위인데
그 간접정범은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 성립되지 않는 자나 과실범을 이용해서 자기가 방조행위를 하면서도 전체 범죄를 뭐죠? 그 조종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좀 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약을 들고 놀고 있는 어린아이가 막 장난치니까 자고 있는 아저씨 쪽으로 들고 가니까 옆에서 박수치면서 잘한다 이러면서 막 부추기는 행위, 그거는 어떤 그 옆에서 도와주는 행위지만 전체적으로는 5살짜리 꼬마가 살인 행위를 하는데 옆에서 조종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런 경우는 우리는 간접정범. 그렇지 않고 그 실행 행위를 하는 자가 온전한 형사 책임자인 경우에는 종범, 방조범이 되는 거죠. 자, 방조범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방조범의 성립 요건 중에서 그 고의 및 기타의 주관적 요소, 주관적인 요소죠. 자, 이것도 우리 뭐죠? 교사범과 똑같습니다. 이중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방조한다는 데 대한 고의, 이것이 필요하고 또 뭐죠? 피방조자, 정범이죠. 정범의 범행이 기수에 달한다 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여되면 방조범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자, 정범 행위가 미수에 그친다 하는 걸 알고 하는 경우는 방조범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고의 외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목적범의 목적,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뭐죠? 통화 위조 5만 원권을 위조하는데 옆에 종이도 갖다 주고 잉크도 갖다 주고 도와준 사람, 이 사람도 저 5만 원권이 위조가 되면 행사할 목적, 행사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관적인 요건, 이런 것들이 있고, 객관적인 요건은 방조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방조행위는 아까 말한 대로 심리적 결의를 강화해 주거나 범죄 실현을 용이하게 해주는 물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 정신적, 물리적 방조 모두를 포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판례를 잠깐 보면, 자동차 운전 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 제공하는 거 무면허 운전죄의 방조범이다, 이렇게 판례는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 보험금 다 내는 거 있죠, 그죠?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입원하는 거,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 입원 치료 확인서를 발급한 그런 어떤 의사, 그 사기죄 방조범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사건인 그 병원, 병원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좀 합니다만, 한때 대단히 그 유명했던 사건인데, 그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 나가면 죽는데 퇴원을 허용하는 그런 행위, 요거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 살인죄의 방조범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내가 꼭 데리고 나가겠다 하는데 의사가 그 밖에까지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그 강제권이 있냐 이거죠. 그런 강제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 퇴원을 어쩔 수 없이 시켜주는 의사에게 살인죄의 방조 종범까지 묻는 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입장이 많았습니다. 자, 방조 행위도 해당되지 않는 거, 뭐 이병 기피를 하려니까 좀 안 된 마음에 어쨌든 뭐 잘 되겠지 몸 조심해라, 이 정도 하는 거는 그 기피죄의 방조범이다, 이렇게 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만일 이제 판례 중에서 더 심해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는 행위까지 갔으면 그건 방조행위가 아니고 정범의 행위가 되겠죠. 자, 종범의 기타 문제 한번 살펴보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되냐?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성립되기 어렵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뭐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어떤 거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창고 간수가 창고 물건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도둑놈이 들락날락하면서 창고에 물건을 지금 훔치고 있습니다. 근데 창고 간수가 바둑에 빠져서 쳐다보면서 귀찮아서 바둑 두는데 보고 그 도둑놈을 쫓아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의무 있는 도둑놈을 쫓아내야 될 그런 그 의무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절도행위를 손쉽게 해줬다는 의미에서 방조가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편면적 방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피방조자, 즉 정범이죠. 정범이 내가 도움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방조자, 종범만 내가 저 사람 도와주겠다 하고 우리 짝사랑하고 비슷한 거죠. 정범은 그냥 자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종범만 뭐 망을 혼자서 봐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정범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도 그 정범을 처벌해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공범 독립성설, 공범 종속성설 이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쉽습니다. 그 방조범, 종범은 어떻죠? 자기 딴에는 범죄 행위를 한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범 독립성설, 그 종범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거기에 착안하는 학자들은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공범 종속성설, 공범 종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정범의 범죄 행위가 성립되고 처벌될 때 종범도 성립되고 처벌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 의미는 뭡니까? 공범이라고 하는 거는 정범에게 뭔가 종속되어서 기여되어서 그 정범의 범죄 행위 거기에 뭔가 기여했을 때 처벌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범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 그거는 자기 혼자만의 행위지 그 범죄 행위에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조 행위를 하긴 했는데 정범이 이번에는 알긴 압니다. 아는데 종범의 그런 방조 행위를 전혀 범죄에 이용하지 않은 겁니다. 예컨대 갑이 A를 내가 죽이러 가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을이 내 도와줄게. 그러면서 뭐 노끈 같은 거 이걸 목을 이렇게 매면은 잘 될 거다 이러는데 갑은 노끈 정도가 아니고 예리한 칼을 준비했기 때문에 뭐 성의를 생각해서 알겠다 그러고 노끈 하나 받아다가 그냥 차에 던져두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건 뭐죠? 방조행위가 범죄 실행에 전혀 인과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딴에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그 방조행위가 범죄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 인과관계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범 독립성설에 의하면은 그 종범은 자기는 범죄한다고 했으니까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공범 종속성설은 무슨 얘기냐? 전혀 그것이 정범에 연결되지 않았는데 쉽게 해서 종속되어서 연결되지 않았는데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다. 그래서 불가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그 요건으로는 정범의 실행행위, 기수 혹은 가벌적 미수 단계에 이르러야지만 종범도 처벌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종범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공범의 마지막 단계인 공범과 신분이라고 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공범과 신분이라고 하는 문제는 예부터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공무원이 아닌 갑이 공무원인 을에게 교사를 합니다. 너 그렇게 평생
공직 생활하면서 청렴하게만 살아가면 뭐하냐, 그렇게 가난해서 되겠냐, 업자한테 뇌물 받아라, 이렇게 교사를 합니다. 이 교사를 받은 을이 지금까지는 잘 살아오다가 그만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뇌물죄라고 하는 거, 술액죄, 정례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건 이제 여러분 형법 3에 가서 배울 텐데, 이 뇌물죄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성립되는 범죄가 뇌물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인 을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돈 받았으니까 술액죄, 뇌물죄 성립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갑이 을에게 뇌물 받으라고 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공무원인 갑, 이 사람은 이거 어떻게 되죠? 뇌물죄의 교사범으로 성립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헛갈리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지만 범죄를 범할 수 있거나 또는 형의 가감이 있는 경우에 비신분자하고 같이 범죄를 범하면 이 비신분자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공범과 신분의 문제는 신분범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범죄가에 있어서 그 각각의 신분이 다른 경우에 그 각각 다른 신분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문제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 신분이라고 하는 건 뭔지, 또 신분범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서로 섞여서 공범으로 범죄 행위를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분, 그러면 사실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용어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당한 사람의 차별, 그걸 우리 신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다 이럴 때 사실은 신분이 어떻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 이제 법도 거기 좀 맞춰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형법에서 말하는 그런 신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 뭐죠? 남녀, 몇 살,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죠. 또는 후천적으로 내외국인인지 친족관계인지 공무원인지 이런 그 사람의 지위, 사회적인 지위죠. 그리고 또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서 일정한 특수한 지위나 상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신분 그럽니다. 자,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난 몇 살 남녀다, 또는 후천적으로 나는 공무원이다 아니다, 의사다 아니다, 이런 건 다 후천적인 거죠. 또 그 순간적으로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 신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컨대 횡령죄 같은 경우는 누구나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내가 지금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범죄 행위 상태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그 신분, 또 그 배임죄 같은 경우는 뭐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행 직원이면서 은행의 사물을 처리해 주는 자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대출을 해주는데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라 해서 그냥 은행의 규정에 맞지 않게 막 은행 돈을 빌려줘 버리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잘못 처리해서 그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배임죄 그러는데, 자, 이런 것처럼 범죄 행위 상태에 따라서 신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신분이고요. 신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 신분의 종류, 그러면 구성적 신분, 가감적 신분, 소극적 신분, 이렇게 나눕니다. 구성적 신분은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신분입니다. 즉, 일정한 범죄 있는 자, 그 신분 있는 자, 그런 자만이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경우죠. 뇌물죄에 있어서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구성적 신분입니다. 이런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돈 받아도 그 자체로는 범죄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선생님들도요, 국립대학 교수들하고 사립대학 교수들이 그 성립되는 범죄의 내용이 다릅니다. 국립대학 교수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돈 받기만 해도 바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사립대학 교수들은 직무와 관련해서 돈 받는 것 자체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요. 돈 받아서 그 일을 잘못 처리하면 배임수재죄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됩니다. 자, 어쨌든 뇌물죄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런 구성적 신분으로 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거다. 가감적 신분,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존속 살해죄에 있어서의 직계 비속 같은 경우죠. 사람을 살해하는데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을 살해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가감적 신분, 감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극적 신분,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칼로 다른 사람의 배를 이렇게 가르면 당연히 상해죄나 뭐 살인죄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가 뭐죠? 수술하기 위해서 배를 이렇게 메스로 가르는 것은 우리는 범죄라고 보지 않죠. 자, 이런 것처럼 상해죄, 의사라고 하는 신분은 범죄를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신분입니다. 자, 신분범, 범죄의 종류로 가서 진정신분범은 신분에 의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공무원이 뇌물죄를 범하는 경우, 이런 뇌물죄는 어쨌든 뭐죠? 진정신분범입니다. 진정신분범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 중 진정신분범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 얼마든지 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진정 신분범, 신분에 의해서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아까 우리는 위에서 존속살해죄 가중되는 경우를 봤는데 여기서는 다른 감경되는 경우를 한번 봅니다. 영아살해죄 같은 경우, 지금 아기를 낳고 흥분 상태에서 이 아기가 뭐 기형으로 태어났다든지 또는 강간을 통해서 임신을 해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흥분 상태에서 직계 존속, 그 산모가 아기를 살해하면 영아살해죄로 좀 잘 봐줍니다. 물론 아랫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그 아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위자의 어떤 상황이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다.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그 영아살해죄 같은 경우는 부진정 신분범에 해당됩니다. 그런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뭐죠? 그 형이 감경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알아두고 다음 시간에 공범과 신분의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